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3시 라이브는요. 정신과 약물 언제 먹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서울 더숲 정신건강의학과 성기영 원장님과 함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서울 더숲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성기영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정신과 약물 언제 먹어야 할까요?인데 네. 강의 어떤 내용 다룰지 간단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좀 많이 보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좀 절친한 선배님도 어, 후배님들도 많아서 내용은 좀 익히 많이 봤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도 되게 많았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을 음, 전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실제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음. 위주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제목은 "정신과 약물 언제 먹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이고요. 주로 강의 내용 자체는 이 정신과 치료는 언제 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하고 각 치료 방법마다의 장단점, 궁금한 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네. 다른 뭐 감기약, 뭐 혈당약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뭔가 두려움이나 그쵸. 걱정부터 많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정신과 약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네. 언제 정말 먹으면 좋고 한지 제대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다가 꼭 정신과 약물 질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질문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강의 중간중간 답변해 드리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제목입니다. "정신과 약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고, 저는 이제 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네. 제 준비를 하게 된 성기영입니다. 네. 네. 목차입니다. 요렇게 5 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일 마지막 증례는 인제 실제 치료가 진료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례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4 번째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소개입니다. 이렇게 인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외에 노원을지대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포티파이. 포티파이라고 네. 해서 그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자문이 아니고 실제로 인제 풀타임으로 정규 근무를, 네, 2 어. 년 쪼끔 안 되는 기간 동안 했고요. 사실 이 회사는 제 학교 그리고 병원 의국 동기가 음. 창업을 한 네. 회사입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릴 CBT라고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 네. 그것을 간단하게 핸드폰 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제 만들어진 어. 회사고, 거기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인제 서울 더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TMI지만 요 옆에 있는 어 요 그림은, 선생님이신가요? 네, 접니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제가 이 정도로 그리면은 네. 뭐 다른 일을 네.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의사를 안 하고 네. 네네. 그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 네. 좀 다른 직군분들과 좀 친해지게 됐고, 네. 그중에 디자이너분이 네. 선물이라고 인제 그려 주셨습니다. 너무 귀엽게 그려 주셨 되게 귀여운 캐릭터네요. 네. 네. 스티커를 한 500 장을 만들어 주셔서 어. 아직도 집에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 네.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정신건강의학과 증상이라는 인제 순서고요. 제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증상인데, 제가 이제 좌측편에 써 놓은 이름들은 사실 증상처럼 보이지는 않죠. 음. 우울장애, 네. 불안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수면 각성 장애, 그리고 급식 및 섭식 장애. 네. 요거는 정신건강의학과 그 진단 편람이라고 네.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각 그 질환 내지는 질병의 군들의 큰 카테고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울장애라고 좀 큼직큼직하게 보는데요. 네. 그럼 요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목은 증상인데 왜 내용은 증상이 아니고 장애, 디스오더냐? 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스오더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디스오더는 어떤 명확한 원인,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처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상과 사인, 징후가 다 이렇게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 내지는 장애를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질환이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사실 일상에서는요. 그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 증상, 장애와 질환을. 네.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통 디지즈라고 하는 질환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 우울증처럼 우울 장애처럼 그 여러 가지 특징 우울 기간이 상당히 있고 우울감 외에도 식욕의 저하, 수면의 어려움, 집중력의 어려움 등등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군을 묶어서 이제 디스오더로 묶는 거죠. 네. 이렇게 묶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을 잘 묶어서 보니까 그 치료에 반응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경과도 비슷하고 해서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그 치료라는 것은요.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 증상이 더 중요한 면이 네. 많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우울 불안 장애를 제가 이제 볼드체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는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 위주로 증례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증상이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강의의 제목인 과연 언제 치료를 하면 좋을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언제 병원을 가면 좋을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우울장애 증례와 불안장애 증례를 위주로 설명드린다고 제작을 했고요. 먼저 우울장애 증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32세 남자. 네, 32세 남자고요. 요 좌측에 있는 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저 남자분은 실제 이 증례의 남자분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학회에서는 사실 증례 위주로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증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 증례는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증례는 아니고요. 실제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제가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상으로 만드신 거죠?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1, 2, 3, 4번으로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네. 퀴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치료를 하면 좋을지 또는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정답이요 하고 말씀해 주셔도 저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네네. 보면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증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세 남자분이시고요. 원래 성격은 좀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평범하게 보냈고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부모님의 과보호 그리고 간섭이 좀 심하셔서 살짝 의기소침하신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좌절감,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를 하기 시작했지만 실패를 했으니 열심히 다시 재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재수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대학 생활까지 시작을 했어요. 대입에 성공을 했어요. 네, 대학교 들어갔는데 당연히 새롭게 사람 만나는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한번 실패를 했었던 것도 있고 사는 곳과 지역도 달라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대인관계가 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께서 가끔씩 오시거나 아니면 찾아뵀을 텐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예민하고 좀 짜증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해서 자주 뵀었는데 1년에 한두 번씩밖에 안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요즘에 또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막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인턴십 생활도 하시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피로감을 호소하시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이 악화되면서 불면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부쩍 외로움, 우울감을 많이 느끼면서 허무감이라고 하면 아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인생에 뭔 의미가 있나 맞습니다. 이러면서 네. 네네네. 그런 것을 허무감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발생을 했고요. 처음에 있었던 불면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당연히 피로하겠죠. 네. 네. 그리고 집중력, 업무 능력까지 떨어지면서 일도 좀 예전만 못하게 되고 당연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퇴사까지 하셨고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1, 2, 3, 4번 중에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이요. 네, 뭔가 1번은 네. 뭐 누구나 실패하면 좌절감, 우울감 느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분다하지 않았다, 네. 포기하지 않고 재수를 또 성공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괜찮아 보이고. 네. 근데 2번이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이라는 단어가 전 좀 음. 꽂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다,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뭔가 좀 이상현상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2번부터 뭔가 조금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혹시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 네, 답이 4번이라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도 계시고. 4번. 네. 4번은 이제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외로움, 우울감, 허무감이 증가하거나 발생한 것. 네. 어, 또 W님이 1번이라고 하시네요. 1번도 왔습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그게 맞나요? 사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아, 모든 순간인가요? 모든 순간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일단은 이 직례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좀 간단히 기술을 하기는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라는 것도 얼마나 심하게 우울한지 얼마나 적게 우울한지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답에 가까운 건 사실 이제 아나운서님의 네. 2번이 아, 정말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비온지 다닌 보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네. 마지막에 4번 밑에는 제가 번호를 매기지 않았는데요. 네.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타이밍이고 실제 저런 타이밍에 병원에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보기를 매기지는 않았고요. 답을 주셨던 하이님이 4번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4번도 저는 그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꼭 오셔야 하는 타이밍, 그때가 오시면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1번도 당연히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2번이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어려움, 이 기분의 변화를 이유로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처럼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심도 있는 치료를 논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약간 제 이런 증상으로 인해 네. 일상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오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주셨던 그 W님 말씀도 틀린 게 절대 아닌 게요. 네. 1번에서 대입 실패하면서 좌절감, 무기력감, 우울감 호소하면서 잠도 좀 많이 못 자고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너무 어려워서 휴식 기간이 길어져서 이 다음에 그 두 번째 시험 보는 것도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그렇죠. 좀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사실 1번 때 뭐 방문했으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대입 결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그 얘기가 맞고요. 네. 실제로 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기준 같은 것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거의 어떤 거죠? 공통되게. 네. 위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정답에 가깝지만 네. 사실 언제 오셔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첫 번째 처음에 오셨으면은 당연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후에 퇴사까지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이제 우울장애, 대표적인 우울장애 증례이고요.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되게 이런 뭐 제가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걸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되게 많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없나요?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강의하면서 네. 언제든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정말 질문 주셔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대표적인 첫 번째 증례는 이제 우울 장애 증례이고요. 네. 다음 증례는 불안 장애 증례입니다. 네, 이번엔 27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요 사진도 이제 증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네. 여성분입니다. 불안해 보이시네요, 벌써. 네. 이분은요 꼼꼼하고 모범적인 성격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는데요. 그 환부, 그러니까 이 27세 여자분의 아버님께서 네. 불면 때문에 잦은 음주를 하시곤 했었습니다. 아. 네. 이 이제 27세 여자 이 환자분께서 대학교를 입학을 하셔서 대학 생활을 하는 와중에 술을 자주 드시던 환부가 간암을 진단을 아이고.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환자분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환모와 함께 교대하면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치료는 잘 되셨지만 휴학을 하셨으니 다시 복학을 하셨거든요. 한 1-2년 있다가 복학을 하셨는데 외로웠지만 이제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 네. 동기나 뭐 선배들은 다 진학하고 취업하고 졸업하고 하는데 본인만 뒤처졌다는 생각. 그리고 이 편찮으신 이제 아버님과 홀로 이제 남겨지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제 네. 두 분만 부양에 대한 부모님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외롭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면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은 시험 보거나 면접을 볼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큰 긴장감, 그로 인해서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두근거림,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떨리기도 하는 증상. 원래 이전 대학교 입학하기 전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있기는 했지만 네. 그때부터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3번은 이분은 졸업하고 대기업을 취업을 저 하셨어요. 상태에서 대기업까지 취업했어요? 네, 불안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능력이 능력이 좋으셨던 대단하시네. 분이죠. 네. 네, 꼼꼼하고 모범적인 성격이셔서 네.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대기업을 취업을 했고 주변에서 많이 축하를 해줬지만 이분은 주변 기대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다가왔고요.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이뤘지만 여기서도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서 불안감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던 와중에 출근하는 중에 아침 그 출근 지하철이 항상 좀 붐비잖아요. 네. 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두근거림, 숨쉬기 어려운 증상, 그리고 땀이 나거나 속이 좀 메슥거리는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요즘에 잠을 못 자서 또는 몸이 좀 피곤해서 과로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네. 네, 이후에 출근을 한 이후에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갑자기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답답함이 또 발생을 했고요. 네. 이게 자꾸 발생을 하니까 아버님 때문인지 이제 건강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과 더불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치료를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을 많이 하다가 불안, 과호흡,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얼굴이 마비되는 느낌까지 받게 돼서 119에 신고를 하셔서 119 통해서 응급실까지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정말 어디선가 본 것처럼 꽤 많을 것 같은 증상들을 보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맞춰보는 시간. 네,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저는 생각에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아까는 뭐 이거 이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 하는 건데 네. 이분은 조금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이번에서도 시험 면접을 네. 못 보실 정도면은 어려울 정도면 굉장히 맞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은 경우고 네, 4번도 일도 잘 지하철에서 출근도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1번 아니 2번 같은 게 1번에서 불면이 너무 심각했을 때부터 네. 심각했다면 네, 맞아요. 진료받는 게 좋았을 것 같고 2번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거니까 네. 한번 진료를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1번, 음. 2번으로 저는 답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이 아직 답을 주고 있진 네. 않으셔서 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이 정답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병원에 오실 때는 이런 분들께서 "저 공황장애 같아요."라고 하면서 오시거든요. 네. 네.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참고, 참고 참다가 정말 응급실에 갈 정도가 되어야만 오는 분들이 계신데 아, 이런 분들 경우, 네.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일찍 오시면 훨씬 더 악화되지 않고 쉽게 치료가 되거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정신건강의학과 아니더라도 네. 내과 같은 곳이라도 일반 의원이라도 꼭 가셔서 내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신체적인 반응이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것이 괜찮은지 네. 상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중에 W님 답 주셨네요. 네. W님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불면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그래도? 네, 가까운 요것도 저는 네. 1번 또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너무 저희 미리 막 답 듣고 온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절대 네.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1번 또는 2번이 다 맞고요. 2번이 사실 저도 시험 때 떨리고 면접 때 두근거리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는 하시는데 원래 갖고 계셨었던 게 시험이나 면접에 지장을 좀 많이 준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내 실력만큼 안 나온다. 네. 면접은 서류 통과 다 항상 하는데 네. 면접 때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도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증상이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이 좀 높아서 안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말 와보시면 네, 좋은 효과, 좋은 개선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그리고 1번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는 게요. 복학하고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면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불면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괜찮으셨다면 2, 3, 4번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이전과 나의 다른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면 좋을지를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혹시나 또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시나요? 네네. 네.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손발이 저리고 얼굴이 마비되는 느낌. 네, 요런 것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네. 사실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은 두려움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네. 갑자기 오늘 이제 저랑 이야기를 얘기하고. 하시고 네. 집에 가시는데 불안감 때문에 네. 과업을 하는데 갑자기 네. 막 손발이 좀 저리고 네. 심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 꼬이기도 해요. 손이. 그러면 너무 걱정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에 이제 보통 응급실을 바로 가시게 되고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요. 네, 뭐 MRI 찍으실 수도 있고 CT를 찍으실 수도 있는데 힌트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사실 대부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여기 불안 옆에 과호흡이라고 써놨거든요. 네. 과호흡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과호흡으로부터 약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실 때는 산소를 섭취를 하게 되고 내뱉으실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거든요. 근데 과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원래 내가 내뱉던 것보다 많이 내뱉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산이기 때문에 탄산처럼 산이기 때문에
혈액의 산도가 좀 변화가 돼요. 어.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는 액체인데 그 산도가 변화가 되니까 온몸에 어떤 증상도 다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전체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몸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네.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신체적인 이상이 드물지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아, 나 괜찮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원인인 불안 과호흡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강하게 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질문 좀 들어온 게 있는데 한 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어떤 거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님 질문이죠. 인대놀 공황장애 약으로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답만 말씀드리면 매일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인대놀의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인대놀은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사용하는 약은 아니에요. 아, 네.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좀 낮추는 목적의 약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근거림이 심할 때 또는 두근거림 외에 손발이 떨릴 때, 네, 그때도 인대놀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인대놀이라는 약을 그럼 과연 왜 공황장애에 사용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공황장애, 이제 불안을 대표적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공황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고 몸도 불안하게 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를 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불안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네. 그에 동반돼서 신체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까 제가 직내 작성했던 네.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떨리거나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럴 때 인대놀이라는 약을 쓰면 신체적인 반응, 몸이 불안한 것을 조금 낮출 수 있어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몸하고 마음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네. 몸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불안해요. 그래서 인대놀 또는 다른 항불안제로 공황장애, 공황발작 증상을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좀 빠른 장점이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치료를 하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꼭 치료를 하셔야 하고 물론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용량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또 다른 약을 어떻게 복용하신지는 모르니까 그 치료를 하고 계신 치료자 선생님께 꼭 상의를 한번 드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일 먹어도 괜찮지만 네. 용량에 따라 또 네. 다른 약과의 같이 병행하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 담당 선생님께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질문도 살펴보고 네. 다음 내용 넘어가 볼 텐데요.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엔젤님께서 엔젤님 질문. 질문을 2개 올려주셔서 먼저 올려주신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울증이 완치가 되나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던데 낫는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우울증 약이 졸음이 많이 오나요? 80세 여성인데 우울증 약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신대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우울증이 완치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진료실에서 어떡하죠? 똑같이 대답을 드리는데요. 완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그 이유는 완치라는 요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네, 완치는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 감기 하면 병을 잘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감기 걸리고 네. 다음 주에 야, 나 완치됐어라고 얘기를 그쵸. 안 하잖아요. 이제 기침 안 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맞습니다. 증상 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좀 괜찮아졌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랑 좀 사실은 비슷해요. 완치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께서 완치를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5년 동안 신체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해요. 물론 이후에 재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완치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치의 개념을 조금 느슨하게 잡으면 당연히 완치가 돼요. 진료실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처럼 기분에 관련된 병은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사람마다 기간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한두 달 만에 원래처럼 괜찮아지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개월, 어떤 분은 몇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네. 근데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마음의 감기라고 많이들 네. 이야기하잖아요. 감기 또 예를 들으셨으니까. 네, 맞아요. 감기도 쉽게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기, 잔병실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울증도 비슷해요. 쉽게 좀 우울해지시거나 자주 우울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도 우울하지 않다가 어떤 일을 겪으신 다음에 갑자기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고요. 약은 이 이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졸음이 오는 약도 있고 오지 않는 약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 주신 80세 여성분 우울증 약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신대요 라는 것은 약 때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약의 용량을 또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약의 용법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울증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 무언가 우울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시니까 네.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걸 텐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것과는 반대로 과다수면이라는 증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질문만 봐서는 약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엔젤님께서 정확한 약제 뭐 이름이라든지 용량을 알고 계시면 함께 적어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기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은 게 네. 이게 사실 우울증 이런 정신 질환, 정신 증상 특히 그런 것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네. 안 좋은 시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감기랑 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뭐 맞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낫는 사람도 있는 증상이니까 네. 그런 걸 비유하는 게 좀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딱 그 표현을 들으니까 그렇게 네. 딱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한 가지 더 강의 살펴보고 바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오셨네요. 네. 네. 요 슬라이드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질문 주셨던 것들이 일부 꽤 많이 해소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물 치료라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요런 약들을 씁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정신병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약들을 쓰거든요. 네. 비욘디 채널에서 이미 약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잡았고요. 항불안제는 이름 그대로 불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고 항우울제도 마찬가지로 우울할 우울을 때. 네.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에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그 정신건강의학과 증상 디스오더 장애를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와 여기와 연관이 좀 깊어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는요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심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불안제를 쓸 텐데요. 불안감이 심한데 항불안제만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아니면 너무 심하거나 오래됐다라고 하면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또는 항정신병제까지 같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위에 있는 약보다 밑에 있는 약들이 조금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전달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요. 네. 네, 그래서 공황장애 또는 공황발작이 실제로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항불안제만 쓰는 건 아니고 불안감에 효과가 좋은 항우울제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항정신병제를 병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기타 약은 뭐 멜라토닌 질문도 올라오고 방금 있는데 올라왔네요. 멜라토닌 약들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약으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효과, 보통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써요. 네. 요 다음 슬라이드는 요 약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실제로 제가 받는 질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진짜 효과가 있나요? 원리가 뭔가요? 입니다. 네, 당연히 약이잖아요. 약은 효과가 없는 것을 이거 약이다라고 하고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또는 임상 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있는지 판명된 것만 약물 처방을 하고요. 마음이란 것은 사실
뇌예요. 네. 네, 그래서 뇌에 작용을 하는데 그 큰 작용 방법 중에 하나는 뇌에서 우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뭐 서핑 이런 걸 많이 해오셔서 정보가 많아서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요거 세로토닌 어떻게 되나요? 도파민 어떻게 되나요?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네. 뇌 세포와 뇌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다 통틀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 중에 감정 전달에 관련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도파민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약들은 그 물질이 적어진 것은 많게끔 해주고 많아진 것은 적게끔 조절해주는 일종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슐린 분비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예, 이제 해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혈중에 떠다니면 호르몬이고 네. 혈중이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기도 오, 합니다. 이해하기 쉽네요. 그렇게 네. 하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뇌세포, 네. 뇌세포도 계속해서 어떤 그 인터벤션,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가하게 되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의 균형만 요 약들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면 세포도 몸이 회복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요. 그런 물질을 더 잘 내보낸다던가 그런 물질을 빨리 흡수한다던가 네. 세포의 구조적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치매에 걸리나요? 이런 거 되게 질문 되게 많이 네,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도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20대 분들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정신과 약 하시는 먹으면 사람 바보 만드는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막. 네네.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는 뇌과학과 치매를 좀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적습니다. 일단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고요. 치매에 걸린 수 있다라는 옛날 연구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실 그 반대의 연구가 더 많아요. 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퇴행성 질환이거든. 나이 들면서 생기는 뇌에 관련된 질환인데 네. 젊었을 때부터 우울, 불안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증상들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매에 더 잘 걸린다. 또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전조 증상처럼 기분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요즘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약을 먹으면 일부 약들은 좀 졸리거나 멍해질 수는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중독되나요? 네. 이것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요 내성, 의존성, 금단 요거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내성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 내성 네. 생각하면 돼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알 정도만 필요했었는데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2알, 3알 이렇게 필요하다. 양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해서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된다. 요게 내성의 개념이고요. 의존성의 개념은 계속 자주 섭취하기 시작했더니 오늘도 계속 먹게 되고 내일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의존성을 좀 안 하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끊었더니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기분이 좀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을 금단이라고 해요.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마약인가요? 아니요. 마약은 이런 데서 언급합니다. 네. 당연히 네. 마약도 당연한데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 지금 여기 방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이제 경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다 한 번 이상씩 복용해 보신. 그래요? 네. 내성과 의존과 금단이 다 있는. 맞습니다.
네. 저 감이 왔어요. 뭘까요? 술? 맞습니다. 아, 네. 네. 술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술은 드시는데 네. 약은 이러면 어떡해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술 드시죠. 네. 술 드시면서 이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려요. 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들 중에서는 내성 의존성 또는 금단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 약들을 정해진 용법, 정해진 용량으로 잘 쓰면은 걱정하실 단계는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 쓰는 용량이나 용법보다 심각하게 오용 또는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드물기는 해요. 처방보다 뭐 3배, 4배 또는 오랜 기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 내성 또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좋아져서 약을 끊는데 금단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적용 시간이 긴 약으로 대체를 하면 충분히 금단도 컨트롤이 가능해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권태훈 님이 항불안제나 ADHD 약은 내성이 강한 약인데 이거 네. 사실인가요? 네. 어디 질문이죠? 여기 채팅창에 네. 있습니다. 네. 권태훈 님께서 항불안제나- 항불안제나 ADHD 약은 내성이 아, 강한 약이라고 좀 네. 걱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항불안제나 ADHD 약은 내성이 강한 약이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좀 또 달라요. 그래요? 네. 네.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 또는 의존성이 권태원님 말씀하신 항불안제 ADHD 약이 맞는데, 항불안제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ADHD 약도 내성이나 의존성이 조금 높은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용법, 용량만 잘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일부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더라도 치료해주고 계신 치료자 선생님께 가시면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약들은 내성 의존, 뭐 금단 증상이 아예 없다. 요건 아니지만 네. 의사의 지도 아래 잘 복용을 하신다면 이런 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 네, 그러면 요 내용까지만 살펴보고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다음 네. 또 다음에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 네. 요 끊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것도 모든 질문에 제가 똑같은 답을 드리는 것 같은데 끊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먼저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끊는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건지 라는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좋아지면 끊는 게 아니고 감량하고 중단을 하는 거고요.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영양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약을 내가 계속 영양이 부족해서 먹는데 뭐 혈중 비타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 측정했더니 계속 결핍이 되어 있다, 낮다. 그럼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끊는다라는 표현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충분히 중단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차가 워낙 커요. 유전적인 소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은 거의 없지만 그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나는 정말 유전적인 소인이 전혀 없는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네. 여러 가지 위기를 다 겪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그때는 약을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겠죠. 네. 결국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물 치료 파트까지 좀 살펴봤는데 좀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네. 나머지 시간은 좀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린님이 질문 좀 먼저 주셨었는데 네. 이거 좀 궁금하네요, 정말. 음. 공황장애가 오래된다면 네.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공황장애가 오래된다고 부정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부정맥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리듬이 좀 불규칙해지는 부정맥도 있고요. 리듬이 좀 빨라지는 부정맥도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오래되면 부정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황장애 증상하고 부정맥 증상이랑 좀 혼용되거나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맥이, 그래서 처음에 공황발작 증상이 오면 혹시나 심장박동이 좀 빨리 뛰는 이제 상심실성 부정맥이라고 빈맥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 등 다른 필요한 내과적인 검진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결국 비슷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게 공황장애 때문인지 정말 부정맥이 있었던 건지 좀 네.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네. 완전 달라요. 그럼,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엔젤님 질문인데 아까 좀 비슷한 질문 받았는데 인대놀 관련 질문이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대놀이 정신과 약인가요?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혈압 올라서 갔는데 처방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혈압이 항고혈압제가 맞아요. 네.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고요. 네. 양리 작용은 아주 선택적인 건 아니지만 심장 두근거림을 좀 낮추는 효과여서 그리고 일부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편두통 호소하시는 분들께 인대노를 처방해서 호전을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MRI A를 찍고 인대놀과 다른 약을 처방받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혈압이 올랐는데 인대놀 말고 다른 약을 처방받았다는 의미시라면 당연히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약들을 처방을 받겠죠. 요 베타 차단제 말고요. 뭐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반적으로 써서 그런 거를 처방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태호님 질문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 보통 어떤 약물로 치료하나요? 약물로 치료 벤조디아제핀과 SSRI 같이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벤조디아제핀은 이제 그 항불안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네. 항불안제인데요. 항불안제 그리고 SSRI는 대표적인 항우울제인데 같이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항불안제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빠른 편이고요. 항우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지만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되면은 금방금방 좀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요. 항우울제가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한 2주 전후부터는 오히려 항불안제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약의 장점만을 이제 이용해서 같이 쓰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만성피로님이 좀 재밌는 질문 주셨는데 정신과 약 복용 중에 네. 카페인, 커피나 차 마시면 안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과 굉장히 다들 유사한 질문.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네. 일단 닉네임이 만성피로님이십니다. 필요하신 그것 때문에 눈물까지 아마 있으시네요. 그것 때문에 카페인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과 약 복용 중에 카페인 마시면 꼭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증상이 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뭐 불안, 두근거림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신 거라면 커피 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마시면 심장이 더 두근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악화를 시키겠죠. 네. 몸이 커피 때문에 불안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몸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 다르고 아주 일관되게 정신과 약 먹을 때 카페인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나 카페인들이 악화시킬 수 있는 증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잠을 못 자는데 카페인 또 넣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커피 3시 이후에 안 마시는데 왜 잠을 못 자요라고 하면 커피 카페인은 우리 몸의 혈중 농도 12시간 유지됩니다. 오전에만 드세요라고 제가 꼭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음번에 오셔서 진짜 잘 자요. 이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전에 먹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W님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정신과 약과 네. 상담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좋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은 좀 어떤 편이신가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이 뒤에 말씀드리지 못한 슬라이드에도 제공을 했지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한다는 건 약물 치료만이 100%는 아닙니다. 그 약물 외에 비약물적인 치료, 대표적으로 상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지 왜곡을 교정하는 치료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저는 요 상담 치료의 비중을 조금 높게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상담만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올 때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병원에 오실 때쯤이 되면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이 많아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을 꼭 쓰되 이 증상에 따라서 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 기저 원인에 따라서
상담을 더 많이 조금 적게 하기도 해요. 네. 사실 뭐 조금 일찍 오신다면 뭐 약의 비중이 낮고 상담의 네. 비중만 높을 수도 있지만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들이 좀 심각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약을 맞습니다. 많이 쓰는 현실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님이 질문 주셨는데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늘 배가 아픈데 네. 이것도 불안장애 일종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긴장되는 상황에 늘 배가 아프거나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네. 아니면 답답하거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하나는 복부 관련된 증상이고요. 하나는 흉부 관련된 증상이에요. 근데 요 배가 아픈 것도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뭐 내과나 필요한 건강검진, 신체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불안장애, 꼭 불안장애가 아니어도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불안장애까지는 아닌데 배 아픈 게 좀 종종 불편해요라고 하면 그건 역시 병원에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면 치료를 하는 정도인지 하지 않을 정도인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호전도 상당히 많이 보십니다.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마지막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김영복님 질문입니다. 이게 지인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진대요.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우선은 네. 지금 이제 쉽게 호전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죽고 싶은 마음, 흔히 자살 사고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증상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저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우울 관련된 증상들도 꽤 심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증상이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일부 증상은 좋아지고 일부 증상은 좀 늦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잘 하신 게 치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 말했다는데 요게 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꼭 치료자분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약을 변경을 하든가 네. 증량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해주실 거예요. 기영우님이 오래됐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물론 이 사연의 당사자분은 정말 힘드시겠죠. 그래도 꼭 포기하지 말고 네.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꾸준히 받고 또 네.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네. 또 정신과에 대해 되게 오해와 좀 많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여러분들께 네. 그런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방송 전에 그 방송 마치면서 말씀하신 한마디 네.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강의 준비하느라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근데 방금 질문 주셨던 그 질문을 보고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다른 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일부 심각한 증상 또는 일부 관련 이제 증상에서는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조금 남아 있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질문 주셨었던 죽고 싶은 마음 이것도 치료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꼭 치료되실 수 있으니 약이 의미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병원에 말씀하시고 치료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좋은 말씀까지 성규 원장님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 텐데 혹시라도 오늘 질문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비욘디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네, 찾아오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도반 질문이나 네. 못 들었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되니까요. 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